6.13 지방선거.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6.13 익숙해서 보니까 2002년 월드컵 때도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었더라고요. 날짜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6.13인데 그때도 그 일주일 전이 마침 현충일이 겹쳐가지고 원래는 6월 6일 날이 선거 날짜인데 이번에도 그 현충일이 겹쳐서 일주일 뒤에 지금 치르게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뭐 정당 지지라든가 후보군들 대입해서 가상 대결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쪽이 압도하는 분위기인데 뭐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박상훈 박사? 그러니까 그 흐름이 아까 우리가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두 분과 좀 입장 차이가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좋을 게 없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분명합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가 문 정부의 중간 평가냐 뭐 평가인데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토론했듯이 큰 흐름에서 자유한국당 내지 야권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그거 역시 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5년 단임제에서 1년 조금 상반기에 치러진 선거는 뭐 문재인 정부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위기, 야권의 분열 뭐 이런 뭐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문이 뭐 특별히 잘한다기보다는 야권이 전열 정비가 전혀 안 되고 특히 보수 진영 내에 이른바 그 탄핵을 둘러싼 내홍 서로 간의 어떤 상처가 굉장히 아직도 아무르지 않고 심각한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그걸 대체제로서의 어떤 보수 야권 자체의 내부의 엄청난 상처와 분열이 지방선거 전까지 과연 극복될 것인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뭐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국면 지방선거 때까지 할 거다라고 보고 있군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단연 우위를 점하는 선거 분위기는 계속될 거로 보이고요. 최근에 뭐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출범인데 지금 봐서는 뭐 특별히 뭐 파괴력이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양당의 어떤 지지층을 합하는 것 이상의 파괴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워낙 그 합당의 과정이 상처투성이 돼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대단히 좀 어려워 보인다. 유창선 박사의 합의위원론을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 방송을 안 보는 모양이야. 아니 유창선 박사 많이 합의위원, 씹혔어. 그 지원했던 합의를 안 해주니까. 그렇게 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평화당이 따로 나왔지만은 뭐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좀 경쟁 구도의 어떤 변화, 이제 그 정도 의미지 역시 뭐 특별히 뭐 변수가 뭐 될 것 같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 불만이나 좀 이런 층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좀 감지가 되거든요. 보수층 그리고 또 일부 중산층까지 이제 해가지고 특히 그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이전에 비하면 확연히 늘어난 거는 좀 체감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또 야당이 지리멸멸하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이 어떤 특별히 투표장으로 끌어낼 만한 매력을 보여주는 야당이 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불만을 가진 층이 결집이 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우위 구도는 뭐 지속이 될 것 같다 하는 건데, 그런데 다만 이제 하나 변수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층에서 그 여론이 또 이제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선거전이 시작이 되면은 1대1 구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바른미래당 쪽을 향해서 이제 나올 텐데, 그래서 과연 그 실질적인 단일화나 실질적인 연대, 이게 뭐 연대한다고 해서 뭐 도장 찍고 뭐 악수하고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지금 명분이 지금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결국은 그 보수층의 여론의 압박 속에서 암묵적인 연대 가능성, 이거는 좀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선거 구도가 좀 그런 면에서 좀 변화가 될 가능성, 민주당 대 반민주당,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구도로 갈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상훈 박사가 비슷하게 보지만은 야당한테 약간의 좀 기회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 보고 계시네요. 저는 그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 한 8개월까지는 60% 초반대가 나왔어요. 9개월 접어드니까 40%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8개월까지 문정권도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하면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정권이 무슨 탁월하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도 이건 일종의 착시 효과입니다. 아, 그렇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한 9개월 접어드니까 박근혜 정부가 40% 미만으로 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1년 넘어서 박근혜 다시 정권의 50% 올라갔죠. 집권부터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남북 관계를 앞에 놓고 선거를 치렀던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옛날에 북풍은 뭐 작았으니까 빼고 2000년에 저도 그때 선거도 출마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6.15로 발표하니까 제가 사천에서 출마를 했지요. 처음에는 제가 뭐 상당히 표가 좀 있었는데 다 빠지더라고요. 영남 지역에서 표가. 근데 이번에 아마 정상회담을 한다면 6월 15일 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6월 13일 날 선거지요. 그러면 선거하고 정상회담이 엮여서 이렇게 굴러갈 가능성이 큰데 근데 2011년입니까? 그 2010년입니까? 10년. 2010년에 천안함. 지자체 선거 때 천안함에 당시에 보면 선거하기 며칠 전에는 한국당이 거의 민주당의 더블 스코어로 이긴다 했는데 당시 한나라당이죠. 그런데 역풍이 불어가지고 거의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수도권부터요. 시작을 해서. 그랬고 또 2007년에 보면 이 대선을 앞두고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지만 대선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대패를 했지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지금 이 지자체 선거와 이렇게 같은 시기에 걸어놓은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 건가 저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정권이 지금 북한 문제가 이 정권이 들어서서 가장 심혈을 기운 정권의 전체적인 어떤 이 용량이 한 100이라면 한 6, 70을 거의 북한 문제에 정권이 썼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올림픽을 기하로 해서 김여정이 온 게 클라이막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 1월 1일 이전의 지지율과 지금 이 카드를 써가지고 40일, 50일쯤 되는 지금의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요. 이 정권의 역량을 다 투입한 북한 카드가 이 대중적인 지지율에서 이렇게 뭔 영향이 있었느냐. 정권 차원에서 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나 오히려 정체 보합 상태라고 봐요. 하락 증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한 수가 이 지지율로는 이렇게 유리한가라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부터는 이 정상회담을 서로 이렇게 뭐 초청하고 한 그러니까 2월 9일이 하이라이트고 그 뒤로부터는 이 후유증을 수습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하고의 이 경제적인 뭐 통상 압박도 그런 거고 또 앞으로 그런 게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문제가 정상회담일까지 논란이 되어 간다면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6월달 한다고 봐도요. 한 4개월 반쯤 되는 시간이 어려움의 연속이 되어 갈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이 정권으로서는 한마디로 지뢰발판 걸 수도 있어요. 스탈린그라드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지자체 선거에 유리할 건가? 저는 그렇지 않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야권이 질이 멸렬해져 있죠, 보수가. 그런데 지금 무슨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 결국은 지지율을 가지고 각자 출마해서 좀 뛰다가 막판에 단일화할 가능성이 저는 곳곳에 매우 크다 봐요. 왜? 단일화 안 하면 대구, 경북하고 그 다음에 PK 지역에 한 군데 정도 빼놓고는 이길 데가 한 군데 없어요. 그러면 둘 다 지게 되면 아마 양 지도부 다 퇴진을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 각자가 조금씩은 소기의 성과를 얻자라고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서울에 출마하는 게 저 사람 계산의 천재인데 아무 계산 없이 저러겠습니까? 아, 계산 잘해요? 아, 계산 잘하지.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산 잘한 거 아닙니까? 저 테크닉으로 그거 계산도 못하면 벌써 정치권에서 추방됐지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걸 두 당을 통합시켜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 한국당의 후보보다 서울시장 지지율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당 후보가 끌려가다가 통합 이야기가 나올 거라 봐요.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통합된 안철수 후보 대 예를 들어서 뭐 박원순이든 누구든 이렇게 붙게 되면 잘하면 이길 수 있거니와 지더라도 크게 안 질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안으로서는 이룰 게 없죠. 그런 식으로 단일화가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사이드하게 끝날 거다. 그건 지금 이야기고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황 소장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에 상당히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다. 그 성과가 최근에 이렇게 나온 걸로 보고 있는데 정말 이 정도라면 더 이상 할 게 어디가 있느냐라는 건데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올림픽이 정점이 이뤘던 건 분명해요. 분명하고 또 하나 제가 그 여권 사람들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다른 건 되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기껏 얘기 꺼내는 게 소통 뭐 이걸 꺼내는데 소통에 대해서도 또 반박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지가 높은 상황. 김동훈 대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지금 이렇게 나타난 수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그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41%를 받은 대통령이 70%, 60% 되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지방선거 전에는 50%대로 가는 게 뭐 정상적이지 않겠나 보거든요. 이 박근혜 대통령도 51% 받았는데 처음 70% 나오고 할 때 이거는 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 중도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가 반영되는 거고, 그런데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41% 받았지만 어떤 그 박근혜의 국정농단 부분에서 어떤 보수 세력 일부 지지도 더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는 서로 간에 이렇게 팽팽하게 지지층을 결집하고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 기반도 좀 확대했다고 아까부터 보고 있네요. 김동훈 대표는 예?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요?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 기대층이 그만큼 모여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들이 50%대로 내려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뭐 다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놓여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야당의 지금 이제 무력함 이 부분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포인트가 좀 바른민주당, 미래당에서 이야기하는 야당 교체 부분들, 저는 이것이 향후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그거를 운명을 갖다가 가로짓는 것은 저는 다음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정초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판을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가늠될 것이다. 2년이나 남았는데. 예,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이번 지방선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하는 게 야당 교체를 갖다가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에 나올 분들이 보수 세력이 어디로 결집되는가를 보고 거기에 이렇게 자기도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 아시죠? 정당 명부에서 정당 지지율이 쫙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지금 보수 세력이 결집될 수 있고 뭐 어느 당이 더 사람들이 마음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판가름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편 생각하면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붙어볼 만한 뭐가 게임이 되셔야 되니까 선거 연대는 필수적이지 않겠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다들 오가는데, 저는 이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요. 수도권과 타 지역은, 수도권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후보감도 보면은 뭐 여러 당이 있는 게 아니다, 야당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현실적으로 선거연대 부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도장 찍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기본은 그게 아니라 정당 지지율 게임에서 어떤 야당 교체를 갖다가 임하는 바른미래당과 이걸 갖다가 지금 커버내야 되는 어떤 자유한국당 싸움이 이 영남권에서는 처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이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서도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기의 존재를 놓고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의 지방선거 결과가, 저는 총선이 다당제 3당 체제를 굳혔다면은 지방선거 결과는 오히려 이렇게 양당제로 기속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도
상당히 그 인구의 유권자의 50%가 결집돼 있고 그럴 때 우리 지방선거는 보면은 맨 위에 강력단체장을 어느 당을 찍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스트레이트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연대로 했을 때 그 오는 밑에 자기 정당 지지율에 있는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선거연대에도 저는 변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가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다 봅니다. 네, 이건 좀 길게 하더라도 오나의 프리미엄으로 인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 질문을 야당 질문들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제1야당이라고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 홍준표 대표 때문에 지금 당이 더 지지를 확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당신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자유한국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뭐 있죠. 뭐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현상 밑에는 항상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본질이 뭐냐, 이거 홍준표냐 누구냐, 뭐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거보다는 어쨌든 촛불 탄핵을 거치면서 이른바 범보수 세력이 그 굉장히 심각한 내상을 입은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87년 이후에 특히 3당 합당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뭐 DJ가 이기고 노무현 이기기도 했지만 보수 후보가 46, 7% 밑으로 받은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41% 받았죠. 근데 이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24% 받았지 않습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받았던 그 24%로 표현되는 보수 분열의 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준 가장 큰 데미지가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복원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과거 3당 합당 이후 보수 정당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24%로. 여전히 박근혜 탄핵에 후유 중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상이 의외로 심각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굉장히 보수 진영 내 히트를 치고 있는 뭐 정규제 TV나 뭐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뭐 탄핵 세력이 거의 배신자. 황정세 뉴스 브리핑이 아니고 황정수 뉴스 브리핑도 좀 떠오르고 있죠. 이제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미 뜬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네. 탄핵에 찬성했던 그 당시 그 새누리당입니까? 의원들이 역사적 배신을 했다라는 그 공격들이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먹혀 들어가는 것보다 그 공격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과거 그 폭넓은 스펙트럼에서 이른바 수도권 표를 견인했던 이른바 중도적 칼라가 있는 어떤 그것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홍준표 대표의 그 소명 미션이라면 이걸 이제 복원시켜내는 건데 그게 이제 개인적 캐릭터도 예를 들어서 좀 이 산티가 나는 캐릭터도 이른바 떠난 중도 보수층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그 구심력이 약하고 산티 리더십이다. 예, 뭐 좀 이렇게 막 소위 보수는 뭔가 좀 이게 태도 보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도를 바라보는 어떤 뭐 책임감, 뭐 어떤 교양, 뭐 이런 뭐 그걸 중시하는 어떤 그 중도 보수층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 3당 합당 이후 이기든 지든 대선에서 47, 8%를 받았던 것이 보수의 표인데 홍준표 대표가 받았던 24, 5%, 그럼 20%가 떠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 떠난 것을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냐? 거기에서 역부족은 이미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홍 대표의 정치력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뭐 이번에 뭐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될 일이 저는 별로 없죠. 맨 나중에 제 질문 답변하시네. 예. 자유한국당 뭐 질의면밀은 뭐 선거 지방선거 때까지 뭐 다른 답을 찾기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층 가운데서도 참 창피해서 못 지켰다 하는 홍준표가 있는 당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뭐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에 뭐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뭐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뭐 선거는 뭐 지방선거는 이렇게 이제 뭐 치를 수밖에 없고 야당의 지리멸멸 속에서 치러지게 될 것 같고 민주당의 이제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에서의 암묵적인 선거연대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력하게.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당장 뭐 그렇게 3자, 4자 구도에서 필패가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뭐 서로 안 될 곳은 서로 포기를 하는 게 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서울에서는 뭐 자유한국당 쪽이 그냥 포기를 하고 암묵적으로 그냥 이심전심으로 그리고 뭐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또 뭐 다른 미래당 같은 경우가 또 남경필 힘 실어주기 위해 가지고 또 포기를 하고 어차피 안 될 곳들이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심전심 뭐 선거연대 그렇게 치를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승부 자체를 뒤집는 데까지 가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아마 표와 간격을 좁히기는 하겠지만은 뒤집기는 어렵고 그렇게 선거 판세는 계속 이제 갈 텐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은 6월 지방선거 후에는 결국 보수통합론이 아마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수도권 중심의 선거연대까지 했는데도 보수 야당들이 졌다. 뭐 자유한국당 또는 이제 바른미래당은 뭐 이제 보수당이 아니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졌다 했을 때 그 선거 결과를 놓고서 이제는 당장 이제 총선 걱정들을 다들 해야 되는데 통합해야 된다. 그 요구가 아마 거의 뭐 이제 줄을 이루게 될 거고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그 요구가 아주 이제 강하게 분출이 될 거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아마 저는 보수 통합은 뭐 대부분 다 그의 이제 흐름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방선거 이후까지 내다 보면은 지금 아까 뭐 김동구 대표도 얘기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다당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다당제가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게 다당제를 지키는 방향으로 귀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당제를 스스로 이제 해체시키면서 결국은 진영 간의 대결, 양당의 어떤 대결 구도 이거로 스스로 복원시키는 이런 결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안본부장 변민 유선배하고 내 생각은 거의 싱크로율 100%네. 저는 이래 봐요. 이 문정권은 스스로 무너지지. 매일 그런 한 10cm씩 파가지고 스스로 무너지지. 무슨 보수 야당들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도 안 보고 자기 민심 위반으로 반미습한다? 무너질 거다 이래 봅니다. 노무현 정권이 뭐 무너져가는 과정도 보면 스스로 무너졌지. 누가 뭐 저기 무너뜨릴 만큼 강한 공격을 가해서 무너졌다고는 보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이명박 청산 과정을 끌어가고 있는데 저게 앞으로도 몇 달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적폐 청산 명분으로 또 끌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재판이 동시에 시작이 되겠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몇 달 더 끌고 가면 2년 차까지도 잔치를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들이 이명박과 박근혜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탄핵 때 누가 잘했니 못했니도 묻지 않아야 되고 보수 대통령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그건 뭐 알아서 죽이든 살리든 너도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모른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페이스북에나 말을 좀 거칠게 하지 문정권으로는 데리고 놀기 가장 좋은 푸들같이 지금 처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만 거치는 척하는 거죠. 행동은 하나도 안 옮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양올림픽이라고 생각했으면 올림픽을 거부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이 발표나면 국회를 보이콧하고라도 그런 식의 정상회담은 안 된다고 하고 해야지요. 근데 행동을 옮기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하고 유승민은 개혁보수라고 그러는데 뭘 행동을 해야 개혁보수인가 알지요. 그래서 저들은 각자 아쉬우니까 합친 것이지 또 그쪽에서는 기회가 없다고 싶으니까 옮긴 것이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뭐 하려고 굳이 또 썩은 보수 야당을 하나 더 만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들이 뭘 해가지고 전국을 움직이기보다는요 문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그냥 국민적 선택에 의해서 무너질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자체 선거에서 문정권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이미 지자체 선거에서 거기에서도 그럴 거다. 뭐 앞 야당이 이겼다라고는 되지 않겠지만 문정권이 신성한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마디로 여야에서 서로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대립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황 소장하고 맥락은 다르지만은 지방선거 전까지는
여야를 넘어서 협치론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총선 이제 국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치보다는 서로 간의 경쟁이 조금 치열하게 되는 국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국회 구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집권 여당한테는 여러 가지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도움은 안 되는 일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구 대표. 이건 제가 볼 때 이번 지방선거가 거의 그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좀 얘기해 주시고요. 열리는데 이게 중간 평가의 선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지금 그 국회 여소야대 때문에 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데 어떤 힘을 주는 그런 선거의 성격이 클 수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현재 그 야당 보수 세력의 그 야당의 어떤 이 재편 부분에 그 역할을 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야기하는 그 야당 교체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수의 어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 보수 대통합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도 지금 보수 세력의 그 합리적 보수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저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어쩌면 말하면 홍준표 대표는 보수가 괴멸된 상태에서 새롭게 날 때까지 어떤 가도기진 역할을 갖다가 수행했지 않느냐. 물론 가도기 역할을 하면서 난세 영웅이 탄생한다고 영웅이 될 수도 뭐 그 있었지만, 현재의 그 객관적인 평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번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대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TK 지역을 보루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보여지고, 물론 본인이야 지방선거 이후도 역할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아주 거세질 겁니다. 지방선거 이후는 보수 대통합과 새로운 보수의 출발이. 근데 그게 상당히 난감한 게 그 황 소장이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박근혜, 이명박이 계속 뉴스에 살아 있으면은 그게 상당히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지방선거에서는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압승이 불발표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부분에 저는 이 부산과 경남의 어떤 선거, 이 부분에서 지금 부산은 한 번도 그 바뀐 적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3당 합당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부산에서 시장 교체가 그 민주당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큰 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그 보수 정당의 어떤 텃밭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그 흐름이 진척돼 왔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이 하나의 정점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총선판이 확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균형을 잡고 있던 부분들이 다음 총선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계기가 아마 지방선거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보수 세력이 새로운 어떤 정기 세력화 부분들을 갖다가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상원 박사, 개별 인물군으로 봤을 때 보수 진영들이 지금 영남 지역 전반으로 봤을 때 좀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 얼마나 있나요? 어떠세요? 지금 그게 이제 홍준표 대표의 미숙함도 있지만 뭐 나름대로 뉴페이스들을 끌어들이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서병수 시장이 별 지지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주하는 형세가 됐고, 그 다음에 홍 대표가 경남은 자기 지사를 했기 때문에 내 책임하에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지만 지금 경남지사 후보군도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뭐 김경수라든지 뭐 등등 지금 그러니까 PK 지역의 부울경, 울산이야 뭐 김기현 현 시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그 야당 입장에서는 서병수, 김기현의 하고 정말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쟁력 후보를 투입해서 경선 과정을 굉장히 재밌게
끌고 가면서 이거 전체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뭐 다 떠나서 홍 대표가 선거는 결국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발굴해내는데 실패했다. 현재로서는. 그럼 왜 실패했냐? 그 본인의 탓과 자유한국당이 현재 처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영남 했는데 서울 오세훈 재등판론을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전 시장 거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의 워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갈급함이 느껴지거든요. 박원순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게 오세훈이 무상급식이었기 때문에 당시 재등판에서 또 오세훈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때 대표직 그만두게 된 계기가 됐고. 재등판에서 좀 원래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굉장히 지금 쫓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옛날 뭐 창고에 있는 낡은 무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이거 갖고라도 싸워야겠다라는 것이고 그 뭐 그런 거라도 없으면 아까 뭐 수도권에서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는데 단일화는 되겠죠. 뭐 안철수가 나온다면 그다음에 남경필. 근데 그 단일화의 과정에서도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뭐 홍 대표가 어찌된 경우든 그 야당 입장에서 또 어려운 보수 진영 입장에서 이걸 예선을 흥행시키면서 본선까지 탄력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뭐 그러기 위한 새로운 사람의 발굴에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아까 김능구 대표 지적했듯이 본인이 대구 당협을 만든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로서는 거의 패착에 가깝다고. 졌다는 얘기를 온 동네 사방에 공고한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최전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역대 뭐 YS 보면 뭐 그때 민정당하고 할 때 종로에 이민우를 투입한다든지 어떤 이런 승부수를 장렬시키면서 대중의 관심을 확 당겨오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가장 안전한 토치카로 피해버리고 그 다음에 당신들 꼬셔가지고 순진한 뭐 김능구 대표 꼬셔갖고 얘기 나오겠습니까 하면 요즘 사람들에게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홍 대표가 뭐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예선을 흥행시키고 본선으로 간다는 그 전략은 본인 스스로가 좀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때또 여당에서는 그 언론의 친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 새롭게 지금 광역단위들에 진출하려고 하고 일부는 또 기초단체장도 도전하고 있는데 그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아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 공천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 예.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그 이른바 그 친문이라는 부분들의 어떤 이 대거 진출. 어떤 지역들은 현재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공정한 경쟁을 갖다가 이렇게 그 왜곡시켰다. 이래 되면은 그 부분을 한 방에 쑥 갈 수도 있다. 전 그래 봐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 대권하고도 연계돼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그 정부 여당 문재인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전체가 정말 그 이 신중하고 고심해야 될 부분 아닌가. 예를 들면은 박원순 시장의 삼선이라든지 이재명 시장의 도지사 이렇게 도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차기 대권에서 친문의 어떤 경계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대한 대응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방선거의 어떤 후보 공천을 바라본다면은 예기치 않는 그런 그 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예. 그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일정 들어가면서 지방선거에다가 개헌을 계속 붙이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스타일로서는 개헌이 성사되기가 어렵겠죠. 어떤 변화가 없다면 정선 박사. 그렇죠. 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일정 자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개헌이 추진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대통령이 이제 발의를 해서 이제 국회로 보내는 건데 그거 역시도 지금 아무튼 자유한국당의 뭐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에는 또 국회에서 또 그것이 이제 통과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6월에
지방선거와 이제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일정 자체가 지금 상당히 뭐 안개 속이다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개헌이 뭐 사실은 뭐 지난 대선 때 그때 못하면은 또 못한다. 정권 바뀌고 나도 또 못한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뭐 아니라고들 다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또 이제 그렇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개헌도 그렇고 지금 선거구제 개편 문제 같은 거 선거제도 이것도 사실은 되려면은 지난해 이게 좀 됐어야 되고 공론화가 되고 좀 합의가 도출이 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미 이것도 사실상 이제 실기를 한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뭐 개헌도 그렇고 이 선거제도 개편 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개헌 선거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동시 뭐 투표의 가능성은 뭐 전무하다라고 일단 좀 봐집니다. 자유한국당이 뭐 동시 투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무하다는 것이고 개헌 문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보수 결집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당 부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최근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보수 진영 입장에서 약간 꼼수로 일으켜지는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뺀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보수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도발들이 있었죠 사실은. 왜 그런 그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이념 논쟁을 유발하는 이런 그 실론적 성격이지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 개헌 문제는 잘못 만지면 그러니까 개헌의 본질과 상관없이 굉장히 이념 논쟁을 촉발해서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명분들을 던져줄 개연성도 없지 않다라고 저는 한국당이 개헌은 완전히 반대라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선거와 개헌을 연결시킨 문제는 아니죠. 개헌은 개헌이고 선거는 선거지요. 여권이 과연 개헌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자체 선거날에 개헌을 같이 밀어붙이느냐.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걸어서 가고 있잖아요. 지자체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전국 주도력을 상실한다. 이래 보고요. 한 가지는 뭡니까 지금 북한하고의 정상회담. 다른 한 가지는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법 처리. 세 번째로는 이제 개헌을 같이 밀어붙이는데요. 지금 지방의 동사무소나 통장, 반장, 심지어 아파트까지도 개헌 관련 서명을 받는다고 총동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정파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적 기구들이 전부 동원되어 가지고 저한테 지금 제보가 수십 건 와 있어요. 정확하게 공조직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예, 공조직이 어디서 받는다고요?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시청, 구청에 있어요. 아파트까지 개헌 서명을 아파트까지 받고 있대 통장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원을 하는 개헌, 이건 팩트 체크가 네, 이런 식으로 동원을 하는 이런 개헌은 이건 정말로 만약 곤란하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문제가 문제지. 되죠. 뭐 그렇다면 문제인데 네, 그러기 근데 난 때문에. 처음 듣는 얘기를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개헌을 일단은 뭐 받았다니까.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곤란하다. 이 뭐 한마디로 이 정부 기구들이 동원되어서 이 개헌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밑밥 깔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 개입일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는 이것이 되지도 근데 않을니다. 일단 팩트 체크는 나중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어느 세상인데 특정 정당의 개헌 서명 운동을 지금 뭐 정업이라고까지 동사무소나- 나와 있고 아파트에서 정업 동사무소 내 여기 수두룩이 있어요. 그래서 정업 동사무소가 갖는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가서 이야기를 할게. 또 제보 받는다면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헌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 정당한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마 안 돼요. 이건 정말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되지도 않을 개헌에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개헌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결국은 선거 이기려는 목적밖에 안 되는 건데요. 명분 획득하고요. 그래서 정권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종적으로는 물론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지만 개헌의 결정 여부는 결국은 국회에서 3분의 2 얻느냐 마느냐가 거기서 결정나는 거고 거기서 결정되는 거면 이제 국민들은 추임받는 형태로서 사실상 이제 투표 가는 건데요. 근데 지금 개헌의 그 필요성, 정당성까지도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난 부정해요. 지금은 부정해요.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선거하고 관련이 없을 때 국가의 대사를 가지고 개헌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내야지. 선거하고 엮어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순수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개헌을 반대하는 게 그 아니고 부분을 동시-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던 일이고 그 국민들은 그게 합의적 사항이라고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아까 말한 속내를 갖다가 그 홍준표 대표가 말했잖아요. 자기 지지율이 대선 때 24%인데 지금 현재도 맥시멈이 아마 그 정도로 생각을 할 건데 그러려면 투표율이 낮아야 된다. 근데 개헌 국민투표의 보통 투표율은 그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보면 지방선거 망친다. 그래서 동시에 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요?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은 솔직할 수 있다. 이게 어쨌든 뭐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선거인데 개헌까지 같이 해가지고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감당할 수 없다. 이거는 저는 솔직한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부 여당에서 좀 그 차원에서 기고리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그 시기 문제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조금 이 자기들도 올해 연말까지는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개헌 때 호언 세력으로 프레임 깔리지면 곤란하니까 이게 우리도 개헌하려 한다. 하지만 그 동시 선거는 곤란하다. 이게 곁다리 이 개헌은 곤란하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오케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2월 말까지는 개헌안을 낸다고 그랬어요. 자유한국당도. 저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기본권하고 이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이렇게 이야기를 그 특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이렇게 수렴되는 듯한 이런 이야기인데 권력 구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은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4년 중임제 그 대통령으로 이게 그러면서 이걸 분권의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러자면은 뭐 예산 편성을 국회로 넘긴다든지 감사원을 국회로 넘긴다든지 대법원장 인사를 이 대통령이 포기하고 그걸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권화의 어떤 방향성에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분권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나갈 건지 사실상 어떤 이 총리의 권한을 갖다가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건지 저는 협상에서 여러 가지 시기는 동지선거 때 같이 하는 것은 난망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 이후에 개헌해서 실제로 이 여야 간의 어떤 협상에서 저는 4년 중임제 대통령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혼 집정부제를 갖다가 했을 때도 그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또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까지 개헌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갖다가 정치권에서 담보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할 거다 봅니다. 김종구 대표 청와대 홍보수석 물망의 후보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이상현이라는 사람이요. 개헌 서명 관련 제보 메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구 광역시 서구 평리 사동에서 통장을 맡고 계신데 1000만인 개헌 서명 운동 관련하여 연명부를 작년 연말에도 받았으나 서명을 받다가 안 좋은 여론 때문에 서명 연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올 2월에 다시 새로운 이 서명부를 5에서 7장까지 주면서 서명을 받으라고 내줬다는 거예요. 누가 동사무소에서. 누가? 통장이 지금 제보한 거예요. 아니 그 주체가 동사무소에서 통장한테 줬다니.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 분권 개헌 서명안을 그 통장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면서 지금 밑에다가 첨부 파일로 개헌 서명서를 보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하는 사람들은 바보들 아니면은 하면은 도와야 돼. 이거는 좀 마지막에 제가 물어볼게요.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전부 의혹이지만 아직 이제 판명난 것들이 아니니까 굉장히 과거에 무슨 뭐 조금 말끔하지 못한 비즈니스맨 행태 비슷한 것들이 보면서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뭘 몰라가지고 최순실한테 이렇게 뭐 당했던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다른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리더십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이제 뭐 우리가 이 방송에 아니면 사석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이 소위 그 덕이 없음, 그다음에 이 나누지 않음, 또 좀 더 확정하면 저 김한원 우리 원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 이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천재였다. 뭐 이런 BBK나 다스 문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들이 있죠. 뭐 있는 것이고, 그 이명박 시기에 대해서 이제 뭐 좋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보수의 멍해죠 사실은. 큰 멍해가 되는데, 다만 이제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적폐청산에서 이제 MB까지 결국 그것도 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MB 간의 구원도 있는데, 그것과 지혜로운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도가 과거처럼 높겠냐 이 부분과는 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MB와 보수, 또 문재인 정부와 뭐 MB, 그다음에 MB가 뭐 폴리스 라인 쓰고 뭐 구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방위적 압박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정치공학적으로 문재인 정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며 얼마만큼 반대 정당에게 타격이 갈 것인가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다는 생각이고, 좀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MB가 잘했다는 얘기나 아니고 MB가 충분히 비판받아야 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사법적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만, 또한 적폐청산이란 이름하에 어떤 정치 보복이 없냐, 그것도 있다라고 본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뭐 문화한테 어떻게 뭐 엄청난 도움이 된다, 뭐 저렇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MB에 대한 뭐 수사를 하고 또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여론에 어떤 역풍이 불고 뭐 그런 정도 파장이 또 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도 뭐 MB가를 뭐 이렇게 특별히 구해줘야 될 인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뭐 전국의 어떤 흐름 자체에 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이런 변수가 될 거로 보지는 않는데, 근데 저는 MB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냥 검찰한테 맡겨뒀으면 좋겠어요. 그 법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뭐 청와대는 이제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자꾸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이제 뭐 보복 논란, 또 뭐 이제 정치적인 뭐 외압, 뭐 여러 가지 또 뭐 논란이 거리가 이제 되니까, 다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고서 그냥 검찰이 알아서 법과 뭐 사실에 따라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 판단 구하는, 뭐 그것이 뭐 순리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질문했던 또 취지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적폐청산 또 정치적인 이용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 대통령은 지금 탄핵 이후에 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한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국민들로서 좀 보기에도 안타깝지 않느냐, 리더십이, 대통령 리더십이,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말이 있으면 국민 앞에요. 자기가 뭐 알고 있다 이러면 까야지요. 딜 치자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 다음에 공개할 거 있으면 공개하고, 인정할 거 있으면 인정을 빨리 해야 된다 봅니다. 또 끌려가지고 또 검찰의 앞에 서서 포트라인 쓰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그 빨리빨리 자기가 정리할 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는 게 있다면, 저는 문 정권이 유일하게 잘한 게 적폐라는 부분으로요, 기준을 굉장히 낮춰놨어요. 이제 특수활동비도 이제 쓰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낮춰놓으면 나중에 이제 문 정권이 끝나고 나면 이 정권에 있던 사람도 그렇게 이렇게 낮추어진 기준에 의해서 또 필요하면 깜빵에 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도둑질해 먹으려는 놈들은 정치판에 의심 못하게 하는 부분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 봐요.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려. 왜? 또 보복할 거니까, 다음에 집권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래 갖고는 다음에 집권 절대 못할 거라 봐요. 그러면 또 지금 설치는 사람들 뭐 줄줄이 또 이렇게 들어갈 건데. 다음에는 반대쪽이 집권하게 돼 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절대로 뭐 벌써 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내 개념이니까 뭘 하지 말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정치판에는 어지간하게 깜빵 가기 싫은 사람은 의심도 하지 말라는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는 정치를 맑게 하지 않겠나 이래 봐요. 저는 그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정두원 전 의원이 이야기한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진영에 경천 동절마 사건 3개가 있었다. 뭐 이것까지 자기가 이야기하면은 너무 위해를 가는 것 같아서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
한 두 군데 방송에서 말했어요.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정도원 전 의원도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녹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말을 툭 던져 놔놓고 예를 들면은 뭐 대선 결과도 바뀔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위해를 가할까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거는 상당히 모순된 그 행위다. 그래서 그거는 이 국민이 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그 부분도 사실은 그 해결 주체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어야 된다. 왜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위를 지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그거는 무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요즘 그 성폭력 미투 그게 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방조자였다. 자기가 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오히려 동조한 방조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봤을 때 우리 국민도 다 책임자다 이렇게 봐요. 이명박 대통령의 공공성 부정을 이 공공성에 대해 부족함을 갖다가 몰랐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예, 제가 그때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자의 70%가 그 BBK는 이명박 소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든. 그럼 그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경제 이 발전의 신화적인 그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은 그 경제를 갖다가 혼란시키는 어떤 그런 그 BBK의 그런 이 실제 주인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가장 많은 차이로 당선되게끔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도 이거를 단순히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볼 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정말 우리가 그 대통령 리더십을 잘못 뽑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국민들이 참 깊이 천착하는 계기가 되는.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난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국민들이 반성해야 된다. 뭐 BBK 때문에 이명박을 잘못 뽑았다. 국정이라는 것은 전방위적인 것이고 이명박이 최다의 득표로 됐던 것은 그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고 경포에 대한 반사. 예? 경포에 대한 반사. 예,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의 반영인 것이고 노무현 정부의 실력이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뭐 MB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고 그게 BBK라는 부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을 지지했던 국민의 에너지를 이제 표출된 것이고 그다음에 BBK라는 게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공적 권력과 사적 이익 간에 굉장히 혼돈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대선 때부터 우려됐던 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성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만호 원장님이 전직 대통령이 다시 폴리스라인에 서고 또 이렇게 가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극이죠. 비극이고 그 해법은 황순영이 했듯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MB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구속되고 안 되고가 본질이 아니고 정확하게 다스는 누구 것이고 이렇게 뭐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옳은 것인데 뭐 깨끗함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완전히 MB를 잘못 뽑은 것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뽑은 국민이 탓도 있다. 그것은 좀 지나치게 나간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공공성이 결여된 어떤 지도자를 그것도 대통령으로 그 선출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국민들한테 주고 국민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시기에 대한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당시 전국이 왜 그렇게 됐던가에 대한 성찰은 필요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됐었냐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치열했어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각차가 굉장히 컸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 25일 날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한테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할 테니까는요. 직접적인 아마 논쟁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같이 보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려운 국면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가 됐더라도